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지옥이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피땀 흘려 남겨주신 집을 10년 살았으니 이제 반반 나누자는 뻔뻔한 남편. 심지어 아버지의 소중한 유품에 김치 국물을 쏟고도 재수 없다며 비웃는 시어머니까지. 듣기만 해도 혈압 오르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우리 주인공은 꿈틀하는 대신 집문서를 흔들며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탐욕에 눈먼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처절하고 통쾌한 참교육. 과연 주인공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탈출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직전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그날 오후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저는 지금 창문 앞에 서서 유리창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칙칙, 분무기에서 뿜어져 나온 미세한 물방울들이 투명한 유리 표면에 촘촘히 맺히는 걸 바라봅니다. 마른 극세사 천을 들어 유리창을 위에서 아래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닦아내렸습니다. 천이 지나간 자리마다 뿌였던 막이 걷히고 그 너머로 한강의 푸른 물결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강물 위에서 보석처럼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네요. 저는 천을 잠시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꿈꿔왔던 곳인지 모릅니다. 저는 올해 32살인 이소은입니다. 일찍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영혼까지 끌어모은 적금과 대출.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이 한강뷰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제 이름 석자, 이소은. 그 글자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비싼 아파트를 샀다는 과시욕이 아닙니다.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하다 가신 아버지께 아빠, 딸 이만큼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라고 보여드리는 저만의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 쪽으로 다가가 유리 모서리에 남은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저에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헤드 위쪽 벽면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멈춰서서 액자 속 빛바랜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투박한 자필로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소은아, 아빠는 내가 어디서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길 빈다. 저는 손을 뻗어 액자 테두리를 살며시 만졌습니다. 유리 너머로 아버지의 온기가 그 거친 손마디의 감촉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8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 걱정만 하시던 아버지가 남기신 이 편지가 제게는 수십억짜리 집보다 더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저는 액자에서 손을 떼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제 무게를 부드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야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주말을 반납했는지,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살 때 저는 10,000원짜리 티셔츠로 버티며 얼마나 독하게 돈을 모았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매트리스를 쓸어보았습니다. 이 부드러운 촉감, 이 넓고 안락한 공간,
눈앞에 펼쳐진 한강뷰. 이 모든 것이 전부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이룬 것들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띠띠띠띠. 고요했던 정적을 깨고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 민석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이는 35살, 저보다 3살 많은 같은 회사 선배 출신이었습니다. 민석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양말을 벗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흰 양말이 뒤집힌 채 마루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허리를 숙여 그 양말을 주워 들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 집은 우풍이 새서 뼈가 시리다는데 여긴 완전 찜질방이네. 덥다 더워. 민석은 재킷을 벗으며 거실 안쪽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문 너머 한강을 무심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운 양말을 세탁 바구니에 넣으며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방비 넉넉하게 보내드렸잖아요. 보일러 빵빵하게 트시라고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 시어머니 김춘자 여사님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며느리 된 도리로 매달 적지 않은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제 말에 대답도 없이 거실 소파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소파에 털썩 몸을 던지고는 쿠션을 끌어안고 누워버리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좀 벼뜨는 데서 살아야 하는데. 민석은 이미 게임기를 켜고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전투 소리와 폭발음이 요란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민석의 말꼬리가 흐릿하게 끊어졌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저는 애써 그 분위기를 무시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모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윽한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고 원두 갈리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깨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벨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 머신의 버튼을 누르고 서둘러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화면 가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코가 닿을 듯이 가까이 들이대고 계셔서 얼굴이 기괴하게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연락도 없으셨는데 무슨 일일까?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잠시만요. 저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발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등산화를 신은 채였습니다. 어제 비가 왔었는지 신발 밑창에는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아이고, 내 아들 집이라 그런가 운동장이네 운동장.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흙 묻은 등산화를 신은 채 거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쩍, 쩍. 신발 밑창에서 떨어진 검은 흙부스러기와 진흙 자국이 제가 아침마다 닦아놓은 반짝이는 대리석 복도 위에 흉측하게 찍혔습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검은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신발 벗으셔야죠. 제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거실 한복판에 서서 집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 짐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짐 좀 받아주세요. 돌아보니 용달차 기사로 보이는 남자가 제 키만한 커다란 이민 가방을 낑낑대며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에 놓을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틈도 없이 현관 안쪽을 가리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는 이민 가방을 현관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뒤로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옥매트가 둘둘 말린 채 들어왔고 정체불명의 라면 박스들도 연이어 쌓였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주방용품, 겨울옷, 잡동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높아지는 짐 더미를 바라보며 멍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마지막 박스를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떠나자 저는 현관에 산더미처럼 쌓인 짐들 앞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오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이 짐들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어. 고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낼게. 보일러요? 그럼 수리기사를 부르셔야지 짐을 왜? 수리하는데 부품이 없어서 한참 걸린다더라. 그리고 온 김에 며칠 푹 쉬다 가련다.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못 올 때 왔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미리 정해진 일을 통보하듯, 아니, 집주인이 마치 세입자에게 통보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낡은 옥매트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스 위에 올려진 비닐봉지 사이로 촌스러운 색깔의 헌 옷가지들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고장은 핑계일 뿐 이것은 명백한 장기 점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계셨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소리가 평화롭던 거실의 공기를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흙발자국 위에 서서 갑자기 어두워진 제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보고서 작성으로 어깨가 뻐근했지만 집이라는 안식처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힘을 내곤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쿰쿰하고 시큼한 오래된 된장과 곰팡이가 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한 발짝 내딛는데 발바닥에 무언가 끈적하고 딱딱한 것이 밟혔습니다.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니 말라비틀어진 밥풀이었습니다. 하얗게 마른 밥풀들이 거실 바닥 여기저기에 눌어붙어 지뢰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발을 들어 밥풀을 떼어내려 했지만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반찬 그릇들이 뚜껑도 덮이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흘러 제가 아끼는 레이스 식탁보에 붉은 얼룩을 남겼고 생선 뼈가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지나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 혼수로 장만했던 큰맘 먹고 산 이태리제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 그 위에 붉고 거대한 얼룩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이었습니다. 붉은 국물이 밝은 베이지색 천에 깊숙이 스며들어 다시는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흉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반쯤 먹다 남은 배추김치 포기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시더니 제 시선이 닿은 소파의 얼룩을 힐끔 보시고는 툭 내뱉으셨습니다. 천이라 그런지 잘 묻네. 가죽으로 바꾸지 그랬냐? 닦으면 지워진다.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걸 안 사서 묻은 거라며 저를 타박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을 억지로 삼키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를 든 채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소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얼룩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축축했습니다. 국물이 이미 소파 내장재까지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묻어나는 붉은 물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편히 쉬고 싶었습니다. 일단 씻고 생각하자. 저는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에 손을 대고 밀었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잠근 건가? 다시 한번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에 계세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코를 골아서 혼자 자야 쓰겠다. 넌 나가.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안방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자야죠. 어머님은 건너방. 아이고, 늙은이가 허리가 아파서 침대 아니면 못 잔다. 그리고 코 고는 소리 들으면 너도 잠 못 잘 거 아니냐? 며느리 배려해서 하는 소린데 말대꾸는 넌 젊으니까 거실에서 자도 허리 안 부러진다. 나가. 시어머니의 손이 문틈으로 나와 제 어깨를 획 밀쳤습니다. 저는 엉겁결에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쾅!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안쪽에서 달칵하고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백한 축객령이었습니다. 내 집 안방에서 집주인인 제가 쫓겨난 것입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손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서 게임을 하던 남편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엄마가 연로하셔서 그래. 침대 아니면 허리 끊어진대잖아. 우리가 거실에서 캠핑하듯 자면 되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 민석은 게임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사과 껍질을 깎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중간에서 중재는커녕 제 등 뒤에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무심한 옆얼굴을 보며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장롱이 있는 작은 방으로 가서 얇은 이불과 베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딱딱한 마루 바닥 위에 이불을 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시게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딱딱한 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뒤척였습니다. 안방 문 너머에서는 시어머니의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리듬을 타며 들려왔습니다. 드르렁, 컥, 드르렁, 컥. 그 소리는 마치 점령군이 승리의 깃발을 꽂고 부르는 개성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산 내 집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안방의 주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온 불청객이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고 저를 차가운 거실 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지독한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쪽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딱딱한 거실 마루 바닥에서 눈을 뜨니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려는데 안방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인기척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시어머니가 계시고 저는 거실로 쫓겨났다는 현실이 아침 햇살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씻으러 욕실에 가려다가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위해 옷이라도 꺼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화장대 거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턱하니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하얀 용기가 낯익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그것은 제가 지난달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고가의 영양 크림이었습니다. 한 통에 수십만 원이나 하는, 저도 아까워서 매일 바르지 못하고 특별한 날에만 눈가에 조금씩 찍어 바르던 그 크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비싼 크림을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푹 찍어내셨습니다. 하얀 크림 덩어리가 듬뿍 떠지는 것을 보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덩어리를 망설임 없이 당신의 발뒤꿈치로 가져가셨습니다.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쩍쩍 갈라진 발뒤꿈치에 제 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 저도 모르게 비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셨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발뒤꿈치를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방 안가득 제가 좋아하는 은은한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제 얼굴에 바를 때나 나야 하는 것이지 시어머니의 발냄새와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건 얼굴에 바르는 영양 크림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정말 아끼는 건데.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속상함과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크림이 번들거리는 발을 바닥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뚜껑도 닫지 않은 크림통을 화장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으셨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웬 호들갑이냐? 발이 너무 터서 좀 발랐다. 며느리 화장대 좀 쓴 게 그리 큰 죄냐? 이거 비싼 거예요. 저도 아까워서 잘 못 쓰는 건데 그걸 발에 바르시면 어떡해요.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유세냐?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거 아니냐? 시어미 발 뒤꿈치 터진 건 안 불쌍하고 그깟 크림 쪼가리가 더 중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당당하다 못해 쩌렁쩌렁했습니다.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 집도 저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들도 제가 야근하며 번 제 돈으로 산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며느리의 돈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고 고로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화장대에서 크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반이나 줄어들어 버린 크림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하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자던 제 모습과 발에 크림을 바르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을 먹자고 했지만 속이 울렁거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탕비실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해서 집을 샀나?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에게 퇴근은 해방의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전쟁터로 끌려가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갈 곳은 집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제와는 또 다른 더 강렬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쿰쿰하고 시큼한 청국장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환기를 시키지 않았는지 공기는 탁했고 냄새는 벽지와 커튼에 깊게 배어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향긋하고 쾌적한 나의 집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관리 안 된 시골 식당 주방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상황은 어제보다 더 나빴습니다. 텔레비전 앞 탁자에는 먹다 남은 과일 껍질과 과자 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어제 발견했던 소파의 붉은 김치 국물 얼룩은 하루 사이에 더 진하게 말라붙어 흉측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리고 남편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아, 냄새 좋다. 엄마, 청국장 끓였어? 민석은 소파에 쭈그리고 앉아 얼룩을 닦고 있는 저는 본체만체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환호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좋아하는 청국장 끓였다. 회사 일하느라 힘들었지? 얼른 손 씻고 와라. 밥 먹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으며 밥솥을 보았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햅쌀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걱으로 밥을 푸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릇, 민석의 밥그릇에는 밥알이 뭉개지지 않게 살살 퍼서 고봉으로 수북하게 담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두 번째 그릇, 당신의 밥그릇에도 갓 지은 따뜻한 밥을 가득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밥솥 뚜껑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제 빈 밥그릇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밥은요? 시어머니는 턱으로 싱크대 한쪽 구석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누렇게 변하고 딱딱하게 굳은 찬밥이 담긴 스테인리스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랩도 씌우지 않아 표면이 말라비틀어진 밥이었습니다. 남은 찬밥 있지? 그거 먹어라. 쌀도 비싼데 밥 남기면 벌 받는다. 새 밥은 아까워서 안 펐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찬밥 먹으라고? 제가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제발 뭐라고 말이라도 해달라는 심정이었습니다. 민석은 우물우물 밥을 씹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당신 요새 살 찐다고 다이어트 한다며? 찬밥이 저항성 전분인가 뭔가 생겨서 살 안 찐대.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남겨둔 거야. 그냥 먹어. 생각해서? 저 말라비틀어진 밥 덩어리가 나를 생각해서 남겨둔 거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식탁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아니라 남은 음식 찌꺼기나 처리하는 하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밥그릇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 밥 안 먹겠습니다. 두 분이서 많이 드세요. 저는 뒤로 돌아 식탁을 벗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복을 걷어차네. 배가 덜 고파서 저러지. 나더라, 지 배고프면 알아서 찾아 먹겠지. 엄마, 이 멸치볶음 진짜 맛있다. 이거 싸왔어? 민석은 제 뒷모습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어머니와 반찬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쩝쩝거리는 소리,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 창가로 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풍경이 저에게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고 어두운 물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인가요? 이게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결과인가요?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석은 배불리 밥을 먹고 과일까지 깎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다가 하품을 하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민석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자라. 네, 엄마도 안녕히 주무세요. 두 사람의 다정한 인사가 오가고 문 닫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쾅, 쾅. 두 개의 문이 닫히면서 거실에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도어록도 없는 방문이지만 저 문은 지금 제게 철옹성보다 더 높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산 침대, 제가 고른 이불, 제 추억이 담긴 액자가 있는 그 방. 하지만 저는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안방 쪽으로 다가가 문손잡이를 잡아보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잠금 장치를 누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밤에 몰래 들어갈까봐 아니면 귀찮게 할까봐 잠가버린 것이겠죠. 차가운 금속 손잡이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깔아둔 얇은 이불 위로 몸을 누였습니다. 소파는 김치 국물 냄새가 나서 눕기 싫었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얇은 류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서러웠습니다. 이 집 주인은 나야. 등기권리증에 내 이름이 있다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류상의 주인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찬밥을 먹고 마루에서 자고 내 물건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는 처지인데. 안방에서 다시 콧꼬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컥. 그 소리는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이 집의 진짜 상전이 누구인지. 저는 몸을 웅크리고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일러 고칠 때까지라고 했지만 그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평생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 민석의 태도를 보니 어쩌면 그는 이미 어머니와 이 집에서 평생 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샹들리에를 고르며 행복해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조명 밑에서 와인도 마시고 책도 읽어야지. 그때의 저는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을 굶은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서 찬밥을 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고픔과 서러움을 삼키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굴욕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일은 또 내 집에 어떤 곳이 망가져 있을까? 공포와 불안 속에서 저는 길고 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제 집 거실 바닥 그 차가운 유배지에서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며칠째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문득 집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당장 오후 미팅 때 필요한 자료였기에 저는 점심시간을 틈타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저는 제발 집에 아무도 없기를, 시어머니가 잠시라도 외출하셨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숨막히는 공기를, 퀴퀴한 냄새를, 그리고 저를 벌레 보듯 하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단 1분이라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곧 코를 찌르는 냄새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냄새였습니다. 명절 때나 맡을 법한 진하고 느끼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엌을 보니 프라이팬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고 불도 끄지 않은 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부침개 반죽이 뚝뚝 떨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밀가루가 하얗게 흩뿌려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 가신 거지?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대, 제가 가장 아끼는 하얀색 호텔 침구 위에 떡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신 그분의 앞에는 커다란 접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기름이 잘잘 흐르는 김치 부침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맨손으로 부침개를 북북 찢어 입으로 가져가고 계셨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기름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오물거릴 때마다 부스러기가 침대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이불 위에 붉은 김치 국물 자국과 노란 기름 자국이 점점이 박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괴기스러운 모습에 입이 떡 벌어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안방, 내 침대가 거대한 밥상이 되어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침개 조각을 입에 넣으려다 손을 미끄러뜨리셨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시어머니의 손에서 미끄러진 큼지막한 부침개 조각이 허공을 날았습니다. 마치 슬로 모션처럼 제 눈에는 그 붉은 덩어리가 날아가는 궤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침대 헤드 위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철썩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침개 덩어리가 어딘가에 부딪혀 붙었다가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툭 떨어졌습니다. 부침개가 부딪힌 곳은 바로 침대 헤드 벽면에 걸어둔 액자였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넣어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액자 말입니다.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액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액자 유리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의 질감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종이가 숨을 쉴 수 있게 하려고 유리 없이 프레임만 끼워두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기름진 부침개 덩어리가 편지 정중앙을 강타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과 노란 식용유가 누렇게 바랜 편지 종이 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기름은 무서운 속도로 종이의 섬유질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소은아. 아버지의 떨리는 손길이 묻어있던 그 글씨 위로 시뻘건 얼룩이 덮쳐버렸습니다. 행복해라라고 쓰신 마지막 문장이 기름에 젖어 투명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편지인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옷소매로 손바닥으로 기름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지를수록 기름은 더 넓게 번졌고 낡은 종이는 찢어질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편지 위 기름 얼룩과 섞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으며 버텼습니다. 회사에서 깨지고 사람에 치여도 이 편지 한 장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 영혼의 지지대가 시어머니의 식탐 때문에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액자를 가슴에 끌어안고 침대 위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너는 왜 내가 기척도 없이 들어와서 귀신 씌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냐? 먹던 거 체하겠다. 시어머니는 입에 묻은 기름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미안함? 당황함? 그런 건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 먹는데 방해받아 짜증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 유품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써주신 편지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제 목소리가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유품?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뭐 대수라고 청승을 떠냐? 죽은 사람 물건 끌어안고 있어봤자 귀신만 붙지. 재수없게 닦으면 그만인 걸 가지고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 밥상머리에서 곡을 해? 에이, 밥맛 떨어져.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남은 부침개를 휘휘 저으시더니 입맛이 뚝 떨어졌다는 듯 접시를 침대 옆 협탁에 쾅 내려놓으셨습니다. 종이 쪼가리.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 소중한 추억도, 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그저 재수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아니,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회사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반차를 내고 액자를 든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액자 복원 전문점을 찾아갔지만 기름에 찌든 종이는 되살릴 수 없다는 절망적인 대답만 들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훼손된 편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저는 울다가 멍하니 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은 깜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 소리, 내 아버지를 모독하고도 두 다리 뻗고 자는 저 뻔뻔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안방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살이라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말도 걸지 않고 비틀거리며 베란다 쪽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베란다 쪽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 창가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 그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선명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형님. 네, 접니다. 와이프는 자죠. 거실에 뻗어 있던데요. 민석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마 그의 친한 선배나 친구인 듯 했습니다. 네, 엄마가 아주 작정을 하셨어요. 절대 안 나가신대요. 아예 안방 차지하고 들어 누우셨다니까요. 소은이 걔 처음엔 난리치더니 이제 좀 지쳤나 봐요. 풀이 죽어서 말도 안 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형님, 변호사 말이 맞더라고요. 어차피 이 집 소은이 명의로 되어 있어도 결혼 생활 10년 넘어가면 기여도 인정받아서 재산 분할 반반 가능하대요. 지금 우리가 5년 차니까 딱 5년만 더 버티면 돼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냥 죽치고 앉아서 버티시라고. 며느리 이겨먹는 시어머니가 어디 한둘입니까? 걔 성격에 이혼하자 소리 못해요. 착해 빠져가지고. 민석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맷집이 좋으시잖아요. 소은이 걔가 아무리 꾀꾀거려도 끄떡도 안 하세요. 5년 뒤에 이 집 팔아서 반 딱 떼어가지고 그 돈으로 엄마 모시고 편하게 살아야죠.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 지금 빚 있는 거. 이 집만이 살 길이라니까요. 소은이 걔는 그냥 그때까지만 잘 구슬려서 데리고 살면 돼요. 돈 벌어오는 기계다 생각하고. 민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내일 점심 메뉴를 이야기하듯 제 인생을 착취하고 버릴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윙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민석은 단순히 우유부단한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제 능력을, 제 배경을, 그리고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유산을 노리고 기생하고 있는 거머리였습니다. 돈 벌어오는 기계. 착해 빠져서 이혼 못한다. 5년만 버티면 반반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불도장을 찍듯 새겨졌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사기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가려는 거대한 사기극에 제가 주인공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통화가 끝나고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소파로 돌아와 자는 척 엎드렸습니다. 민석이 거실을 지나가며 제 쪽을 힐끔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잘도 자네, 곰 같은 여편네. 그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착해 빠진 혹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갉아먹고 껍데기만 남으면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줘야죠. 착한 며느리가, 착한 아내가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쓰던, 지금은 창고가 되어버린 작은 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벽 3시, 푸르스름한 모니터 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쳤다가
이내 지웠습니다. 소송은 너무 깁니다. 1년,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저 거머리들과 한 집에서 산다는 건 지옥입니다. 게다가 민석의 말대로 재산 분할 소송으로 가면 제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놈들은 끈질기게 버틸 테니까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놈들이 가장 무서워할 방법. 놈들이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게 만들 방법. 저는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금매, 세입자 퇴거, 문제 있는 집 매입. 수많은 광고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골치 아픈 세입자, 점유자 때문에 내 집 못 들어가시는 분. 당일 현금 매입. 뒤탈 처리 전문. 불독 컨설팅. 뒤탈 처리 전문. 그 문구가 제 망막에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사이트에 적힌 번호를 제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 송파구 한강뷰 아파트 30평형. 시세 20억. 15억에 팝니다. 단 오늘 당장 점유자들 내보내는 조건입니다. 가능합니까? 새벽 4시. 답장이 올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징. 콜. 물건 확실하면 오늘 오전 10시에 작업 들어갑니다. 서류 준비해서 봅시다. 짧고 굵은 답장. 저는 액정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마치 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헤드에서 떼어낸 기름 얼룩진 아버지의 액자를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빠가 준 이 집 딸이 못 지켰어. 하지만 놈들에게도 절대 안 줄 거야. 다 불태워버릴 거야. 저는 옷장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귀중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짐을 싸는 제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닙니다. 저들이 탐욕으로 더럽힌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꿈꾸던 안식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면 그만입니다. 저는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안방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콧꼬리 소리가 여전히 아주 평화롭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향해 소리 없는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무세요, 어머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 민석 씨. 부디 지금 이 단잠을 실컷 즐기시길 바랍니다. 해가 뜨면 당신들의 그 달콤한 꿈은 처참한 악몽으로 바뀔 테니까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거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역한 술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소파에 김치 국물 얼룩, 바닥에 밥풀 자국. 지난 며칠간 제 숨통을 조여왔던 그 모든 굴욕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안녕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띠리릭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제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기 전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 4687입니다. 오전 10시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송 완료.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미리 예약해둔 시내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정중한 직원들의 인사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배정받은 25층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1인용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김치 국물 얼룩도 밥풀 자국도 없는 깨끗하고 푹신한 소파였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룸서비스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지금쯤 그 집에서 벌어지고 있을 일들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오전 10시. 그 시각 집안 풍경은 제가 마사장에게 전해 들은 대로 그리고 제가 상상한 대로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늦지막이 일어난 시어머니는 제가 출근한 줄 알고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로 나오셨답니다. 민석도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소파에 드러누웠고요. 두 사람은 제가 없다는 해방감에 취해 아침부터 술판을 벌였습니다. 제가 아껴두었던 양주, 장식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병을 기어이 따서 잔을 채웠습니다. 캬, 술맛 좋다. 역시 공짜 술이라 그런가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가네. 시어머니가 양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소은이 기 좀 꺾인 것 같지? 어제 보니까 말도 안 하고 방에 처박혀 있더라고. 독한 척해도 별 수 없어?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라니까. 민석이 안주로 꺼낸 치즈를 씹으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렇고 말고. 어디서 감히 시어미를 이겨먹으려 들어? 안방 차지하고 버티니까 지가 별 수 있어? 이제 이 집은 우리 세상이다. 아들아, 건배하자. 쨍 하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겠죠. 하지만 그 축배가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 경쾌한 도어록 해제음이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 거침없었습니다. 민석과 시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뭐야? 소은이 뭐 놓고 갔나? 민석이 투덜거하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컥?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이 평생 본 적 없는 덩치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 5명. 그들의 등장은 집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뒤로 금목걸이를 하고 화려한 패턴의 셔츠를 입은 마사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고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채 제가 그토록 아끼던 거실 대리석 바닥을 뚜벅뚜벅 밟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민석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마사장은 대꾸도 없이 거실 바닥을 쓱 둘러보더니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집구석 꼬라지하고는 청소 좀 빡세게 해야겠네. 마사장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술잔을 든 채 얼어붙었고 민석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들 뭐냐고.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민석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려하자 마사장의 부하 중 한 명이 순식간에 다가와 민석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마사장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신고 해봐. 내 집 내 마음대로 청소하는데 경찰이 와서 뭐라 그럴까?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매도인 이소은, 매수인 마동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소은이가 집을 팔았다고? 말도 안 돼. 진짜 팔았다고?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풀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을 버텨서 반을 차지하려던 그의 야무진 계획이 종이 한 장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아, 어디서 행패야?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내 며느리 집이라고. 당장 안 나가? 시어머니가 맞사장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맞사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어 시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억센 힘에 밀린 시어머니는 소파 위로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할망구, 귀가 먹었나? 오늘 아침부로 이 집주인 나라고. 전 주인이 부탁 하나 하더라고. 안에 있는 쓰레기들 좀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내가 또 청소 전문이거든. 맞사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작업 시작해. 싹 다 드러내. 그 명령과 동시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하들은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었습니다. 민석이 아끼던 게임기가 바닥에 패대기 쳐져 박살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입고 있던 등산복들이 옷걸이째 뽑혀서 현관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안 돼. 내 텔레비전. 그거 비싼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 둘이 85인치 텔레비전을 가볍게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현관 밖 복도로 가지고 나가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김치 국물이 얼룩진 제 소파도 밥풀이 묻은 러그도 가차없이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안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에게 안방은 최후의 보루였으니까요. 못 나가. 죽어도 못 나가. 여기가 내 집이야.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잠금 장치를 걸어 잠갔습니다. 안에서 문을 몸으로 막고 버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공구 가방에서 묵직한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는 전동 드릴, 그리고 끝이 날카롭게 구부러진 쇠막대, 빠루였습니다. 맞사장은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 좋은 말로 할 때 기어나와. 문짝 뜯기면 수리비까지 청구한다? 싫어. 경찰 불러. 사람 살려. 안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사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전동 드릴을 문 경첩에 갖다 대었습니다. 위잉, 끼릭. 위잉, 끼릭.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요한 아파트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쇠가 갈리는 소리, 나사가 튕겨나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경첩의 나사들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덜컹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셋, 세겠다. 하나, 둘. 야, 안 돼. 셋. 맞사장은 카운트가 끝나자마자 빠르를 문틈에 끼워 넣고 힘껏 제꼈습니다. 우지끈. 나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안방 문짝이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경첩이 뜯기고 잠금 장치가 박살난 문짝이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지며 엄청난 먼지를 피어 올렸습니다. 뿌연 먼지 사이로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양주를 마시며 호기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초라한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뜯겨나간 문짝과 그 위에 흙 묻은 구두를 올리고 서 있는 맞사장을 번갈아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맞사장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굵은 팔뚝에 새겨진 용과 호랑이 문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 문신에 고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독한 지린내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너무나 큰 공포에 질린 나머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지에 실례를 하고 만 것입니다. 옥매트 위로 노란 물이 번져나갔습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다 큰 어른이 오줌을 싸고 그래. 냄새나게. 마사장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야, 빨리 들어서 내다 버려. 냄새 배겠다. 부하 2명이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오줌에 젖은 시어머니의 양팔을 마치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가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나, 놓으란 말이야. 내 안방이야. 며느리년 나오라고 해. 시어머니가 발악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들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실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민석도 멱살이 잡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말로 합시다. 말로. 제가 나갈게요. 민석이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사내들은 대답 대신 그를 현관 밖으로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2사람. 시어머니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비명을 질렀고 민석은 그 옆에 엎어졌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부서진 텔레비전, 뜯겨나온 옷가지들, 김치 국물 묻은 소파가 쓰레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집, 내 안방. 시어머니는 맨발로 차가운 복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오줌에 젖은 바지가 축축하게 복도를 적셨습니다. 민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사장은 현관문 앞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날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곧이어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마사장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멜로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띠리리리, 띠리링. 그 경쾌한 전자음은 그들이 다시는 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사장에게서 사진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작업 완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수라장이 된 복도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남편 민석,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시어머니. 그토록 당당하고 뻔뻔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길가에 버려진 젖은 낙엽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젖은 바지, 그리고 민석의 찢어진 셔츠.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 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아니라 평생 막혀 있던 혈관이 뚫리는 듯한 쾌감이었습니다. 저는 룸서비스로 시킨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 향이 유난히 향긋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웠던가요? 고생했어, 소은아. 정말 잘했어. 저는 스스로를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은커녕 웃음이 나왔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크크거리다가 나중에는 소리내어 박장대소했습니다. 너무나 통쾌해서, 너무나 시원해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집 밖으로 쫓겨난 2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비원이 올라와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오줌 싼 바지를 입고 민석은 슬리퍼 한 짝만 신은 채
아파트 단지 밖으로 쫓겨났겠죠.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겁니다. 저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 내쫓으려다 적골 났대 하며 수군거렸겠죠. 그들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빌라는 보일러가 고장난 상태고 민석은 빈털터리니까요. 무엇보다 그들의 자존심, 그 대단한 콧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문짝이 뜯겨나가는 순간 그들의 헛된 욕망과 권위도 함께 뜯겨나간 것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이 스크린처럼 펼쳐졌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이소은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내일은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접수할 겁니다. 그리고 마 사장에게 잔금을 받으면 이 지긋지긋한 기억이 묻은 도시를 떠나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잊은 게 있네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줘야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민석 씨, 10년 버텨서 반반 나누자던 계획은 안타깝게 됐네. 그 집 한 돈으로 내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됐어. 당신이랑 어머님은 그 똑똑한 머리로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아,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당신이 알아서 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곧 들어갈 거니까. 전송 완료. 저는 휴대전화를 끄고 침대 옆 협탁에 올려두었습니다. 더 이상의 연락은 차단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은 이제 삭제된 파일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호텔방에 암막 커튼을 치자 방 안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콧고리 소리도 남편의 게임 소리도 없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둠.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포근한 이불의 감촉이 저를 감쌌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달콤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지독했던 악몽은 이렇게 통쾌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 온전히 저를 위한 새로운 인생뿐입니다. 어떠신가요? 속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내 집 안방 문짝이 뜯겨나가는 걸 보며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모습,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고름이 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탐욕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니까요. 호텔 스위트룸의 암막 커튼을 걷어내자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방 안 깊숙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1인용 소파에 앉아 마사장이 마지막으로 보내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는 헝클어진 머리칼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와 셔츠 단추가 뜯어진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 민석의 모습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확대해서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미간을 확인하고 축소해서 그들 주변의 쓰레기처럼 널브러진 가재도구들을 감상했습니다. 잔인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안방, 내 아버지의 편지,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들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오로지 통쾌함 뿐이었습니다. 가슴 명치 끝에 걸려있던 딱딱한 돌덩이가 식도를 타고 쑥 내려가는 듯한 짜릿하고 시원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룸서비스로 주문한 차가운 화이트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한 포도 향과 차가운 액체의 감촉. 그것은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어 창밖의 서울 하늘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잘 가세요. 내 인생의 5점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사장을 통해 그리고 건너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해 그들의 근황을 아주 상세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구질구질했습니다.
그날 맨발로 쫓겨난 두 사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빌라는 이미 보일러 배관이 터져 물바다가 된 상태였고 수리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민석은 빈털터리였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제 명의의 카드는 제가 그 즉시 정지시켜버렸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민석이 급하게 사채를 조금 빌려 경기도 외곽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는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마사장의 부하가 서비스라며 몰래 찍어 보내준 그들의 새보금자리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좁은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벽지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피어올라 마치 썩어가는 지도처럼 얼룩져 있었고 장판은 습기를 머금어 끈적끈적하게 들뜨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방 한 구석에 한때 제 한강뷰 아파트 거실을 차지했던 짐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지옥도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식탁을 놓을 자리도 없어서 그들은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컵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이태리제 식탁보 대신 벼룩시장 신문지 위에서 김치 국물이 튄 컵라면을 후루룩거리며 먹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좁은 방에서 모자가 매일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안방 욕심만 안 부렸어도 우리가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 아니야. 5년만 참으라니까 그걸 못 참아서 내 인생을 망쳐? 민석이 컵라면 용기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곰팡이 핀 벽지에 붉은 점을 남겼습니다. 뭐라? 이 썩을 놈이.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내 놈 도박빚 갚아주려고 그 수모를 겪어가며 버텼는데 이제 와서 애미 탓을 해? 너야말로 마누라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집 문서 넘어가게 만드냐? 등신 같은 놈.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며 서로의 밑바닥을 긁어대며 그들은 좁고 습한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아들, 우리 엄마 하며 끔찍하게 챙기던 모자의 정은 가난과 불편함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사회적 지위도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갔다가 대망신을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아니, 저 할망구가 며느리 집 뺏으려다 쫓겨난 그 사람이라며? 어머 세상에.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며느리를 거실로 내쫓았다면서? 독하다 독해. 저런 사람이랑 어울리면 부정타. 상종을 말아야지. 동네 노인들의 입방아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정적이 흐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도망치듯 노인정을 빠져나왔고 그 뒤로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그 눅눅한 지하 감방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동안 저의 법적인 절차도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책 사유는 명백했습니다. 시댁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경제적 유기 및 기망행위,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 제가 모아둔 증거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사진. 너무나도 완벽해서 민석은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민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빈털터리인 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그 판결문 한 장이 가지는 의미는 컸습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가 가해자이고 제가 피해자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 준 것이니까요.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된 날, 저는 새로 구한 저만의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보안이 철저하고 채광이 좋은 아주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실에 앉았습니다. 호텔 침구처럼 사각거리는 하얀 이불, 은은한 조명,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초를 켰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허브 향기가 지친 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곳에는 저를 감시하는 눈도, 흙 묻은 신발도, 냄새나는 청국장도 없습니다. 억지로 찬밥을 먹어야 할 필요도 없고 소파에 얼룩이 질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안방의 주인은 온전히 저 하나입니다. 저는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아 보건 전문가에게 맡겨 겨우 얼룩을 옅게 만든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비록 기름 자국은 희미하게 남았지만 액자 유리를 새로 끼워 놓으니 다시금 소중한 보물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나 이제 진짜 혼자 섰어. 아빠가 준 집은 비록 잃었지만 대신 내 인생을 되찾았어. 나 잘했지? 액자 속 아버지의 글씨가 저에게 그래, 고생했다 우리 딸.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정화수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휴대전화를 들어 마지막으로 민석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네. 화면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제 인생의 어두웠던 과거가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깨끗한 백지 같은 새로운 날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든 어떤 이야기를 쓰든 그건 오로지 제 맘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제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도시의 소음이 아주 멀리서 들려오고 방 안은 완벽한 고요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끔찍했던 코골이 소리도 게임기의 소음도 없는 절대적인 정막. 그 고요함이 이렇게나 달콤하고 행복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저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 겁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직 저만을 위한 완벽한 아침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제 전쟁의 끝이자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갈 그들과 향기로운 제 방에서 평온하게 살아갈죠.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어떠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소은 씨의 이야기.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였지만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참으며 살아갑니다. 가족이라서, 며느리라서, 혹은 아내라서 나 자신을 지우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 배우며 살아왔죠. 하지만 소은 씨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그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이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되찾는 최고의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끝나기엔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소은 씨가 찾아낸 저 향기로운 아침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나를 위한 완벽한 네 박자가 쿵짝쿵짝 신명나게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사네 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